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이번 한 주에 이것저것 하면서 일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또요 근래 좀 더웠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는 또 그렇게 덥진 않더라고요. 저녁에 또 선선하고 이런 날씨가 이제 거의 끝일 텐데 저는 참 이런 날씨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밤에 산책하면서 날씨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선선하고 기분 좋은 이런 온도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뭐 더워졌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하는 거겠죠. 그래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이상한 능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이상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건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번역합니다. 마음대로. 문제는요, 그 번역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그 번역기가 꽤 자주 오역을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연락에 답장을 좀 늦게 하는 이성 친구를 보면서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뭔가 아까 그 일이 기분이 좀 상했나? 하면서 좀 걱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상사가 작년 실적이 빠졌네요. 혹시 빼뜨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평범한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냥 빠진 게 궁금했나 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질문이 아니라 혼나기 직전의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은 하나인데 그 말이 도착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이해해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너도 날 이해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없죠. 없습니다. 보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말투를 듣고요. 행동을 관찰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보가 없는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말투가 좀 차가운 걸 보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저렇게 조금 움츠려 있는 걸 보니, 눈도 못 맞추는 걸 보니 겁을 먹고 있는가 보구나. 말을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네. 저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본능적으로요. 그런데요, 이 모든 판단이 정말 상대방에게서 정말 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겪은 어떤 일들, 상처, 내가 익숙하게 배운 관계의 방식, 사고방식이 상대의 말 위에, 얼굴 위에 더 씌워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따뜻하다라고 보기 이전에 어느 정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너무 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책에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마음 이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생각이나 감정, 의도, 믿음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설명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수행성이 떨어질 때 중력 때문에 저건 떨어지는 거야. 사과가 떨어질 때 저건 중력이지. 중력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건 중력 이론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건 마음 때문일 거야. 라고 보는 게 마음 이론이라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은 사람 안에 생각, 그리고 감정, 의도, 믿음 같은 성질의 것들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는 게 이제 마음 이론인 거죠. 우리는 일생에서 살면서 늘 마음 이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죠. 저 사람이 문을 세게 닫았네? 뭐 화가 났나? 저 사람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네? 날 무시하나? 저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이 조용해졌네? 뭐 걱정 있나? 아까 내가 했던 말에 실망을 했나?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눈치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음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피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마음 이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의도를, 그리고 현재의 괴로움을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참 표현할 수도 없겠네요.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 마음 이론이 이게 너무 잘 작동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대요. 실제 사람에게서만 그렇게 마음 이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두 개가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 거기에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삼각형에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림인데. 근데 그 컷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삼각형에 의미를 부여해서 작은 삼각형이 큰 삼각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고, 큰 삼각형이 화가 난 것 같고, 어떤 도형은 혼자 외로워 보이고, 또 어떤 도형은 둘이서 다정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화면에는 선과 면만 있을 뿐인데 우리 뇌는 순식간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묻게 되죠. 도형을 보고도 어떠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라면, 사람의 뇌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확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기분이겠네. 표정을 보니 딱 저런 기분이겠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걸까요? 생각보다 믿을 만한 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게 저는 이 책을 보고 느꼈던,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잘 알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뭘 원하는지 눈빛만 보면 다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 딱 보니까 나를 많이 싫어하네. 저 사람은 딱 저런 의도로 말할 것 같아. 그런 의도일 거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들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죠. 분명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야기, 그냥 내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한된 정보 안에서 그걸로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니 내 뇌가 급하게 지어올린 임시적인 설명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이야기는 꽤나 합리적이고 딱 떨어진다. 명쾌하다. 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 내리기 더 어려운, 정확히 누구 잘못인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건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린 질문을 멈춥니다. 확인을 멈추고요. 상대가 말하기 전에 이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해는 사라지고 해석만 남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홍순범 교수님의 타인이란 세계입니다. 홍순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수학과 정신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에서 ADHD나 틱, 자폐 스펙트럼, 학교 적응 문제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진료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합니다. 이 책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마음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서로를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자주 오해하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지, 삶을 흔드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읽고 되게 와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책이 우리에게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당신이 이해했다고 믿는 그 상대의 마음, 그게 정말 상대의 마음이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만들어낸 가장 그럴듯한 상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긴 하겠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을 때가 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당황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 불편함이 꽤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랑 타인을 더 이해한다는 건 이퀄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진심으로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냐. 그냥 말로만 아니 나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빈 공간을 나의 상상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배려 그리고 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더 상황을 더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그냥 나의 상상력으로 채우는 건 너무 쉽죠. 물어보기도 귀찮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때려 맞추면 아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 명쾌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게 한두 번만 반복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살면서 쭉 그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건 굉장히 얇은 실이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의 기둥이 됐을 겁니다. 정말.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넘겨짚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나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맞추는 일, 나의 마음을 때려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에게 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까? 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내가 모르는 정보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해석하고 왜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걸까?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명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이 곧 알아차림이거든요. 갑자기 명상 얘기를 해서 그런데 명상이 곧 알아차림입니다. 명상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나에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구나. 오, 몰랐네. 하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결이 다 있죠.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나한테 늘 벌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마무리할게요. 어쩌면 오늘은 말이 좀 길었네. 어쩌면 타인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막 머리를 써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정보가 없는 세계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은 뭘까요? 더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보를 많이 얻고 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얻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겠죠. 안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고 모른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 책.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타인을 볼 때 늘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이 책이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늘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은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그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다 안다고 해서 상대가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이상적인 상담사처럼 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신입사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현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기억이 현재 상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이 나름의 이유가 궁금해서 단순하게 질문했을 수도 있다. 만약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던 것일지도, 그게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기뻤을 수도 있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심 보고서에 넣지 않길 바랬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그걸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해서 말을 건넨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거의 자동적으로 엄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 수집으로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혹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건 단지 개인 처우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긴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꽤나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건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만약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뭐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견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넘어갈 때 그 상상은 사회의 선입관으로 뿌리내린다. 이 청년과 부모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고 그럴수록 선입관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청년의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을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 줬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의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던 그 어른은, 그 부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는 듯도 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도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들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들을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까? 라고 말이다.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단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게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가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기를 줄곧 기다려왔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뒤 누군가를 탓하는 그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믿음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기도 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려 했는데 그게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그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그래,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그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계속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으로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뒤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더 마음이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정말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내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론 어린 시절의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둥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의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좀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 짚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도를 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 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이해받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든지 알아보았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넘어가려 한다. 먼저 이전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자. 첫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마음 이론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을 끝없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상황들은 일종의 마음 이론 과제인데 상황마다 과제의 난이도가 다르다. 따라서 마음 이론 능력이 뛰어나도 상황의 난이도에 따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로도 인간의 마음은 달리 해석된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정보가 사실과 달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넷째로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각자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상처나 경험에 따라 타인의 마음도 달리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서로 달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면이 많다. 혹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부끄럽거나 두려워해서 자기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나의 어떤 면을 타인이 잘 이해했을 때 도리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유다. 어쩌면 이게 본론일 수 있는데 먼저 마음 이론의 학술적인 정의부터 살펴보자. 학자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마음 이론. 어떤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그 행동의 주체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만 들으면 꽤 복잡하지만 잘 뜯어보면 마음 이론을 왜 능력이 아닌 이론으로 부르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그 행동하는 주체를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지정해보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수행성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수행성에 마음 이론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어, 여러분은요, 수행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수행성에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하나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맞다. 중력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성의 추락을 설명할 때는 수행성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력이란 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수행성의 추락은 중력의 존재로 설명된다. 중력이란 개념을 등장시켜 설명했으므로 중력 이론이라고 부른다. 행동의 주체에 인간 대신 넣을 수 있는 대상이 수행성만 있는 것도 아니다. 길 위에 돌멩이,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각종 사무용품이나 주방용품 등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땐 가령 어떤 사람이 길 위에 돌멩이를 줍거나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어떤가? 그 사람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여기게 된다. 즉, 우리는 그 행동의 주체에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마음이란 개념을 등장시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 이론이다. 중력 이론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중력 이론은 과학자들이 세운 이론이지만 마음 이론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레 떠올리는 이론이란 점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대할 때 끊임없이 마음의 존재를 가정한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중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수행성 충돌을 설명하기가 쉬운 것과 같다. 그 밖에도 중력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수많은 자연현상이 설명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 인간의 행동 또한 의도나 감정 같은 독립적인 정신 상태, 즉,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며 살아간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나름의 이론을 신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셈이다. 이 이론은 꽤 유용해서 조상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마치 특정 수학 문제를 만나면 특정 공식을 대입하듯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서는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본능처럼 뿌리 내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언젠가는 소행성 충돌에 관해 중력보다 더 나은 설명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마음보다 더 나은 설명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각 중력의 존재와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전자는 중력의 존재를 가정하니 중력이론, 후자는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니 마음이론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이 복잡하다. 행동의 주체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니. 왜 이렇게 어렵게 정의했을까? 여기에는 꽤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마음 이론이 사람을 대상으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을 떠올려보자.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마음이 있을까?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그저 여러 장의 그림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마음은 없다. 거기에 마음이 있냐는 질문은 그림의 재료들, 그러니까 종이나 물감에 마음이 있냐고 묻거나 혹은 극장에 걸린 스크린에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거기에 중력은 있을지언정 마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그 캐릭터의 마음은 그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림일 뿐인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 뇌가 상상한 마음인 것이다. 마음 이론의 정의를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그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어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능력. 만약 이 상상이 억지로 노력해야 가능한다면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편히 즐길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덕분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통상적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음이론이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에도 작동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은 어떤가? 또 삼각형 캐릭터가 등장하는 5장의 그림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들 캐릭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담긴 장면일지 추론해 보길 바란다.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가? 이것은 실제 연구에서 사용된 마음이론 과제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삼각형 캐릭터의 의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줄거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 설명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내가 떠올린 내용은 이렇다. 엄마 삼각형이 일을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아이 삼각형이 방구석에 외롭게 틀어박혀 있다. 일단 반갑게 뽀뽀를 한 뒤 엄마 삼각형이 아이 삼각형의 등을 떠밀어 마당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둘이 즐겁게 손을 잡고 마당에서 함께 뛰어논다. 이 해석이 꼭 정답인 건 아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이 두 삼각형의 마음이 있을리 만무하니 오히려 아무 이야기도 떠올리지 않는 게 정답일지도 모른다. 이 그림에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떠올리지 않아야 정답일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뇌는 그림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반응한다. 물론 이 다섯 장면만으로는 줄거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그림 말고도 단순한 도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더 정교한 영상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감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 덕분이다. 요점은 마음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도 조건만 맞으면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의 어떤 대상이 생물학적 움직임을 연상시키면 우리 뇌는 그 대상에게서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떠올린다. 방금 두 개의 삼각형도 생물학적인 움직임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들에게서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상을 떠올리게 되었다.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도형이지만 우리의 마음 이론이 저절로 반응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불과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도형을 보고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상상했다면 실제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마음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전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 역시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즉, 현실이 아니다. 구체적인 현실 위로 별도의 추상적인 표상을 떠올린 것이고 그런 표상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앞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런 방해가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떠올리는 타인의 마음에는 정답이 없으며 진실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답도 진실도 아니라면 마음 이론이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 쓸데없는 상상일까? 상상은 맞지만 쓸데없진 않다. 즉,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정답이나 진실이 아닌 도구로 보아야 옳다. 앞서 본 삼각형 과제를 삼각형 본연의 마음을 떠올리는 과제로 본다면 아무것도 안 떠올리는 편이 진실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상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과제로 본다면 삼각형들의 마음을 떠올려야 한다. 이처럼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은 비록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는 않을지언정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쓸모있는 도구이므로 잘 활용하면 된다. 이 도구가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위험한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현명함에 달려 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타인의 마음이란 일종의 상상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거짓이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는 내가 만든 가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오해받아 괴로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에 관한 그 사람의 마음도 가짜. 그 사람에 관한 당신의 마음도 가짜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모든 고통을 날려버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덜 고민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걸음이 되어줄지 모른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은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그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다 안다고 해서 상대가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이상적인 상담사처럼 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신입사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현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기억이 현재 상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이 나름의 이유가 궁금해서 단순하게 질문했을 수도 있다. 만약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던 것일지도, 그게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기뻤을 수도 있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심 보고서에 넣지 않길 바랬지만 저만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그걸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해서 말을 건넨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거의 자동적으로 엄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 수집으로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혹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건 단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긴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꽤나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건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만약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견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넘어갈 때 그 상상은 사회의 선입관으로 뿌리내린다. 이 청년과 부모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고, 그럴수록 선입관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청년의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을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줬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의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던 그 어른은, 그 부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는 듯도 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도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나타난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들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들을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까? 라고 말이다.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단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게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가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기를 줄곧 기다려왔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뒤 누군가를 탓하는 그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믿음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기도 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려 했는데 그게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그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그래,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그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계속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으로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을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뒤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더 마음이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정말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내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론 어린 시절의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둥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의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좀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 짚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도를 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이해받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든지 알아보았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넘어가려 한다. 먼저 이전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자. 첫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마음이론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을 끝없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상황들은 일종의 마음이론 과제인데 상황마다 과제의 난이도가 다르다. 따라서 마음이론 능력이 뛰어나도 상황의 난이도에 따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로도 인간의 마음은 달리 해석된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정보가 사실과 달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넷째로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각자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상처나 경험에 따라 타인의 마음도 달리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서로 달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면이 많다. 혹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부끄럽거나 두려워해서 자기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나의 어떤 면을 타인이 잘 이해했을 때 도리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유다. 어쩌면 이게 본론일 수 있는데 먼저 마음 이론의 학술적인 정의부터 살펴보자. 학자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마음 이론. 어떤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그 행동의 주체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만 들으면 꽤 복잡하지만 잘 뜨다 보면 마음 이론을 왜 능력이 아닌 이론으로 부르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그 행동하는 주체를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지정해보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수행성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수행성에 마음 이론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요, 수행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수행성에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하나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맞다. 중력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성의 추락을 설명할 때는 수행성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력이란 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수행성의 추락은 중력의 존재로 설명된다. 중력이란 개념을 등장시켜 설명했으므로 중력 이론이라고 부른다. 행동의 주체에 인간 대신 넣을 수 있는 대상이 수행성만 있는 것도 아니다. 길 위에 돌멩이,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각종 사무용품이나 주방용품 등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땐 가령 어떤 사람이 길 위에 돌멩이를 줍거나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어떤가? 그 사람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여기게 된다. 즉 우리는 그 행동의 주체에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마음이란 개념을 등장시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 이론이다. 중력 이론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중력 이론은 과학자들이 세운 이론이지만 마음 이론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레 떠올리는 이론이란 점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대할 때 끊임없이 마음의 존재를 가정한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중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수행성 충돌을 설명하기가 쉬운 것과 같다. 그 밖에도 중력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수많은 자연현상이 설명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 인간의 행동 또한 의도나 감정 같은 독립적인 정신 상태, 즉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며 살아간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나름의 이론을 신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셈이다. 이 이론은 꽤 유용해서 조상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마치 특정 수학 문제를 만나면 특정 공식을 대입하듯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서는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본능처럼 뿌리내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언젠가는 소행성 충돌에 관해 중력보다 더 나은 설명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마음보다 더 나은 설명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각 중력의 존재와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전자는 중력의 존재를 가정하니 중력이론, 후자는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니 마음이론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이 복잡하다. 행동의 주체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니 왜 이렇게 어렵게 정의했을까? 여기에는 꽤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마음이론이 사람을 대상으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을 떠올려보자.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마음이 있을까?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그저 여러 장의 그림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마음은 없다. 거기에 마음이 있냐는 질문은 그림의 재료들, 그러니까 종이나 물감에 마음이 있냐고 묻거나 혹은 극장에 걸린 스크린에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거기에 중력은 있을지언정 마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그 캐릭터의 마음은 그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림일 뿐인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 뇌가 상상한 마음인 것이다. 마음 이론의 정의를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그에게 독립적인 정신 상태가 있어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능력. 만약 이 상상이 억지로 노력해야 가능한다면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편히 즐길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덕분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통상적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음이론이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에도 작동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은 어떤가? 두 삼각형 캐릭터가 등장하는 5장의 그림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들 캐릭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담긴 장면일지 추론해보길 바란다.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가? 이것은 실제 연구에서 사용된 마음이론 과제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삼각형 캐릭터의 의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줄거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 설명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내가 떠올린 내용은 이렇다. 엄마 삼각형이 일을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아이 삼각형이 방구석에 외롭게 틀어박혀 있다. 일단 반갑게 뽀뽀를 한 뒤 엄마 삼각형이 아이 삼각형의 등을 떠밀어 마당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둘이 즐겁게 손을 잡고 마당에서 함께 뛰어논다. 이 해석이 꼭 정답인 건 아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이 두 삼각형에 마음이 있을리 만무하니 오히려 아무 이야기도 떠올리지 않는 게 정답일지도 모른다. 이 그림에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떠올리지 않아야 정답일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뇌는 그림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반응한다. 물론 이 5장면만으로는 줄거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그림 말고도 단순한 도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더 정교한 영상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감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 덕분이다. 요점은 마음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도 조건만 맞으면 우리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뇌의 마음이론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의 어떤 대상이 생물학적 움직임을 연상시키면 우리 뇌는 그 대상에게서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떠올린다. 방금 두 개의 삼각형도 생물학적인 움직임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들에게서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상을 떠올리게 되었다.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도형이지만 우리의 마음 이론이 저절로 반응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불과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도형을 보고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상상했다면 실제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마음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전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 역시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즉, 현실이 아니다. 구체적인 현실 위로 별도의 추상적인 표상을 떠올린 것이고 그런 표상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앞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런 방해가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떠올리는 타인의 마음에는 정답이 없으며 진실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답도 진실도 아니라면 마음 이론이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 쓸데없는 상상일까? 상상은 맞지만 쓸데없진 않다. 즉,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정답이나 진실이 아닌 도구로 보아야 옳다. 앞서 본 삼각형 과제를 삼각형 본연의 마음을 떠올리는 과제로 본다면 아무것도 안 떠올리는 편이 진실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상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과제로 본다면 삼각형들의 마음을 떠올려야 한다. 이처럼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은 비록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는 않을지언정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쓸모있는 도구이므로 잘 활용하면 된다. 이 도구가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위험한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현명함에 달려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타인의 마음이란 일종의 상상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거짓이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는 내가 만든 가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오해받아 괴로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에 관한 그 사람의 마음도 가짜. 그 사람에 관한 당신의 마음도 가짜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모든 고통을 날려버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덜 고민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걸음이 되어줄 줄 모른다.